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리처드 리키의 인류의 기원을 시작으로 서너 회에 걸쳐서 인간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류에 관한 책들이 출간된 지가 조금 오래전이라서 본문 내용 중 수정할 부분들이 꽤 있다는 점입니다. 파일에 꼼꼼하게 수정해 놓았으니 앞으로 서너 회 방송은 파일을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리처드의 글쓰기 방식은 한 편의 논문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고 누가 되었건 정확한 소속을 밝히면서 인용하며 서로 대립하는 주장도 모두 살펴보죠. 조금 어려운 면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분명함이 참 좋습니다. 정확한 출처와 근거 없이 던지는 말이나 글은 생각할 가치도 없고, 정확한 출처와 근거에는 외국 학자들의 경우 최소한 영어 이름의 표기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번역가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괴로울 때가 많죠. 예를 들어 빈센트 거식이라는 미국 생화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떤 책에서는 빈센트 세리치로, 어떤 책에서는 빈센트 사리히로만 표기하고 끝납니다. 좋은 발음은 있어도 틀린 발음은 없다지만 누구도 그들이 동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가짜뉴스만큼 큰 해악입니다. 게다가 그의 생물 연도는 고사하고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분야의 학자인지도 알 수 없기에 검색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독자는 늘 번역가가 던져준 먹이만 받아먹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그 먹이가 불량식품이더라도 정보가 차단되어 있고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죠. 제가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일이 찾고 찾아서 가능한 한 생물 연도까지 표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번역가가 좋은 책을 번역해 주신 점은 무척 고맙지만 한국어의 조합이 상당히 어색해서 이해가 힘든 부분이 매우 많았습니다. 일례로 사람 속, 사람 종, 사피엔스, 초기 인류 같은 용어가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대한 용어들을 일관되게 맞추고 한국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고 보니 원서의 거의 30% 이상을 재편집하게 되었습니다. 불평이나 비난이 아닙니다. 부디 번역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런 점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본문의 1장부터 5장까지는 인류의 기원을 탐구하고 이후로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 3가지의 기원을 탐구합니다. 6장은 예술, 7장은 언어, 8장은 의식 또는 정신입니다. 약 1200만 년 전 아프리카의 지각이 갈라지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대지구대라는 계곡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동서가 나뉘면서 동쪽의 환경엔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죠. 숲이 차츰 사라지면서 초원 지역인 사바나로 바뀌었습니다. 기후변화가 거의 없던 서쪽엔 지금도 유인원들이 살고 있지만 동쪽에선 약 700만 년 전에서 500만 년 전 사이에 침팬지와 구별되는 유인원, 즉 최초의 인류가 출현했습니다. 이 연대는 1960년대 윌슨과 사리의 연구 결과 밝혀졌고, 지금이야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초기 인류의 화석을 찾으려면 동아프리카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1930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찰스 다윈이 약간의 암시를 던졌고 레이먼드 다트가 1924년에 타웅아이를 발견하긴 했지만 동아프리카를 인류학의 성지로 만든 건 루이스 리키의 확신과 헌신과 발견 덕분이었죠. 700만 년 전부터 500만 년 전까지 침팬지와 갈라지면서 드문드문 직립보행을 했다면 루시와 라에톨리 발자국이 보여주듯 약 350만 년 전부터는 완전히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형과 속도 변화 감지를 담당하는 귓속 반고리관도 넓어졌고요. 100만 년 정도가 지난 후인 약 250만 년 전쯤 출현한 호모 하빌리스는 도구 제작자라기보다는 깨진 돌들을 골라서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도구 사용자였습니다. 그들의 뇌 용량은 유인원과 인간을 구분짓는 경계인 약 800cc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생 인류의 모든 변화는 약 200만 년 전쯤 출현한 호모 에렉투스로부터 시작됩니다. 갓 태어난 유인원 새끼의 뇌 용량은 200cc로
성체의 절반에 해당하고 갓 태어난 인간 아이의 뇌용량은 350cc로 성인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유인원과 인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분명히 인간에 해당합니다. 호모 에렉투스 신생아의 275cc 뇌 용량도 역시 호모 에렉투스 성인의 뇌 용량인 900cc의 3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약 40만 년 전 불을 사용한 최초의 인류였고 사냥을 통해 고기를 먹기 시작한 최초의 인류였으며 직립보행을 넘어 민첩하게 달릴 수 있었던 최초의 인류였고 석기를 의식적으로 제작한 최초의 인류였으며 아프리카를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간 최초의 인류였습니다. 즉 직립보행은 도구 제작보다 최소 150만 년에서 최대 500만 년까지 앞선 특징인 거죠. 직립보행을 하게 만든 선택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숲에서 초원으로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서 네발 보행하는 유인원들보다는 직립보행이 같은 시간에 더 넓은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고 더 많은 먹이를 찾을 수 있으며 뜨거운 햇빛을 받는 몸의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고 포식자를 감시하기도 쉽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조금씩 직립보행 유전자가 유전자 풀에 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부산물로 자유로워진 두 손을 수많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테고요. 250만 년 전부터 약 100만 년 동안 두 개의 돌을 부딪혀서 그나마 쓸만한 걸 집어서 사용하다가 약 140만 년 전인 아슐 문화에 들어서면서 미리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석기를 제작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직접 석기를 제작해본 니콜라스 토스는 이때 이미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냈고요. 이 말은 좌뇌와 우뇌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질긴 동물의 가죽을 찢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동물성 단백질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농축의 에너지 공급의 증가가 뇌 용량의 증가를 견인했죠. 그러나 모든 게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위험성의 사례가 로버트 아드레이의 살인자 원숭이입니다. 맘무스를 비롯해 초대형 동물들을 사냥하는 영웅적인 원시 인류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죠. 이와 달리 글린 아이작은 주거지에서의 음식의 공유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얼핏 들어도 그다지 고개가 끄덕여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무난한 가설은 루이스 빈포드의 주장인데 이렇습니다. 간혹 다쳤거나 갓 죽은 동물을 먹을 때도 있었지만 주로 대형 육식동물이 사냥해서 대충 먹고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하이에나와 경쟁하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면서 석기를 이용해 그나마 붙어있는 살점 몇 개라도 먹든가 아니면 골수를 빼먹으면서 부족한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했죠. 그러다가 약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얇은 석편을 이용해 뼈와 뿔을 2차적으로 가공한 수십 개의 정밀한 도구가 제작되기 시작했고 그 장본인들인 크로마뇽인이 아프리카를 벗어나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면서 약 4만 5천 년 전부터 3만 5천 년 전 사이 유럽에서도 그런 도구가 제작되어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수렵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네안데르탈린이 멸종한 때이고 곳곳의 동굴에 의식을 지닌 존재임을 나타내는 벽화를 남긴 후기 구석기 혁명이 시작된 때입니다. 이런 사실들에 더해서 아프리카 기원설을 지지하는 더 강력한 증거는 앨런 윌슨이 1987년 발표한 미토콘드리아 2부와 카발리 스포르차가 2000년에 발표한 Y 염색체 아담입니다. 모두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의 현생 인류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남녀가 그들의 친지들과 함께 살았었음을 시사하죠. 초기 인류의 예술은 약 후기 구석기 혁명이 시작된 3만 5천 년 전부터 빙하기가 끝나는 약 1만 2천 년 전까지의 기간에 그것도 스페인의 알타미라 벽화와 프랑스의 쇼베 벽화 정도를 제외하면 벽화의 80% 이상이 모두 1만 8천 년 전부터 1만 2천 년 전까지인 마들렌기에 몰려 있습니다. 동굴의 천장과 벽에 수많은 종류의 동물과 사람과 반인반수 그리고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들이 수수께끼처럼 그려져 있죠. 그러나 지금도 그것들 각각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고요.
다만 분명한 건 그려진 동물들은 당시 그 지역의 인류가 주로 잡아먹었거나 그 지역에 살던 동물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도로 그들이 그런 그림들을 그렸는지 추측하려 하자마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사냥가설, 즉 많은 동물을 잡게 해달라는 의미라는 설명은 처음부터 틀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기호학적으로 이미지들의 패턴을 연구한 앙드레 루르와 구랑은 남녀의 역할 분리와 사회 구조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이미지가 남성이나 여성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한 학자도 있습니다. 공명, 즉 동굴 속 울림에 주목한 에고르 레즈니코프는 가장 울림이 큰 장소에서 가장 많은 벽화가 발견된다는 건 그곳에서 뭔가 특별한 주술적 또는 종교적 의식을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설명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마거리 콩키는 사회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알타미라는 다른 주변부 지역의 주민들이 특정 시기에 모두 함께 모이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중심부 역할을 했고 라스코는 종교적인 중심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벽화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동굴들의 지리적 배치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가장 포괄적이고 그럴듯한 건 쿵산족의 예술을 연구했던 루이스 윌리엄스의 종교적 해석입니다. 물론 조르주 바타이유도 그와 비슷하게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이 성과 죽음을 종교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라스코 동굴 벽화를 제외한 다른 벽화들은 거의 적용되지 않죠. 루이스 윌리엄스는 동물과 기호와 이미지 대부분이 샤먼들이 무아지경의 환각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그린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그 이미지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호소하고 소원을 빌며 그 위에 손을 얹어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 석기를 제작해본 니콜라스 토스처럼 미셸 로블랑시도 페슈메를레 동굴에 그려져 있는 검은색과 붉은색의 점박이말 2마리를 재현해 본 것이죠. 벽면이 거칠어서 붓이 아니라 관으로 물감을 불어 벽에 쏘아가며 색을 입힌 방법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가득한 동굴 속에서 하루 7시간씩 일주일이 걸렸는데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당신의 영혼을 끌어내 바위 표면에 내뿜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고행을 통해 진리에 이르려는 인도의 수도승이 떠오릅니다. 언어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으로 손꼽히는 정신과 문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56회 장대익의 다윈의 식탁에서도 잠시 언급된 바 있듯이 뇌 용량과도 떼어놓을 수 없고요. 노엄 촘스키처럼 언어를 뇌 용량이 증가하고 다른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산물로 본다면 뇌 용량의 증가가 언어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에 스티븐 핑커처럼 언어를 진화적 적응의 산물로 본다면 언어의 발달이 뇌 용량의 증가를 견인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는 사실상 스티븐 핑커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55의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에 나오는 시력이 나쁜 눈과 조잡한 날개의 예처럼 매우 초보적인 언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특히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종에게라면 상상 그 이상의 이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등장한 언어는 곧 인간의 핵심 요소가 되었죠. 따라서 어떤 선택압이 언어의 진화를 이끌었을까 하는 물음엔 사회적 상호작용의 도구로서 진화했다고 말하는 게 가장 타당할 듯합니다. 영장류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털 고르기입니다. 그런데 초기 인류 집단의 수가 1대1로 털 고르기를 해줄 수 있는 최대 인원인 50명을 넘어가자 털 고르기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 필요해졌고 그런 필요를 충족시킬 수단으로 언어가 진화했다는 게 로빈 덤바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궁금한 게 좀처럼 끊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언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했을까 아니면 어느 순간 급격하게 발전했을까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죠. 언어의 진화는 반드시 발성기관의 진화 그리고 뇌기능의 분화와 함께 이루어지든 아니면 그것들을 뒤따르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성기관의 진화와 뇌기능의 분화는 약 250만 년 전 사람 속의 출현과 함께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토머스 위는 약 140만 년 전 시작된 아슐 문화의 주인공인 호모 에렉투스의 지적 능력은 상당한 언어 능력을 갖춘 지금의 6, 7세 아동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충분히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바탕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부터 25만 년 전까지 약 200만 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석기는 조잡한 형태 그대로였고, 그로부터 얇은 석편을 이용해서 뼈와 뿔로 정밀한 도구를 제작할 줄 아는 크로마뇽인이 출현한 10만 년 전까지도 도구의 숫자만 수십 개 늘었을 뿐 발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자면 현생 인류, 즉 크로마뇽인은 약 1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했지만, 렌달 화이트는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고 예술을 포함한 문화를 갖게 된 것은 약 3만 5천 년 전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갑자기 언어와 예술이 폭발했다는 뜻이죠. 이것을 아이들이 언어 능력을 획득하는 모습에 비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크로마뇽인의 출현 전인 약 240만 년 동안은 태어나서 옹알이한 기간이고, 석기 제작의 달인이었던 크로마뇽인이 출현한 후의 약 6만 5천 년이라는 시간은 문법을 무시한 채 단어 몇 개씩만 나열하는 한두 살에 해당하며, 드디어 말이 트여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생각하는 만큼 조잘거릴 수 있는 서너 살이 바로 약 3만 5천 년 전에 어느 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말이 트였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그때라도 트인 걸 감사해야 하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한두 가지 엄청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 즉 잠재력을 대부분 갖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런 잠재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기의 잠재력을 어렴풋이 깨닫는다고 해도 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린도 그랬을 겁니다. 약 2억 년 전 출현한 포유류의 뇌 용량은 파충류의 4-5배로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그 후 영장류는 다른 포유류보다, 그리고 유인원은 다른 영장류보다 2배 정도의 뇌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유인원보다 뇌 용량이 3배가량 됩니다. 조금 상승한 셈이죠. 본능, 즉 유전자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종일수록, 그리고 뇌 용량이 클수록 더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고, 그 후 부모의 양육기간과 학습기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평균 뇌 용량이 1350cc인 인간의 경우 10개월 만에 태어나는 건 위험하리 많지 너무 일찍 태어나는 겁니다.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출산은 아이에게나 산모에게나 목숨을 건 사투였죠. 바로 큰 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존과 번식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유전자는 왜 뇌의 크기를 줄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더라도 커진 뇌를 지키는 방향으로 자연 선택이 이루어져 왔다는 건 그만큼 커진 뇌가 갖는 이익이 너무도 크다는 방증이 됩니다. 뇌 용량이 증가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는 직립보행을 했습니다. 점차 뇌 용량이 증가하면서 그에 비례해 여성의 골반도 커졌지만 한없이 커질 수는 없었습니다. 직립보행을 해야 했고, 허벅지와 무릎과 발목이 버텨낼 수 있는 무게를 초과해서도 안 됐기 때문이죠. 계산 결과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최대 뇌 용량은 약 385cc입니다. 35cc 정도를 오차범위로 잡으면 신생아의 평균 뇌 용량이 약 350cc 정도가 될 때가 바로 임신 10개월쯤인 겁니다. 8장 정신의 기원에서 리처드 리키는 자신의 주장을 해리 제리슨에서 시작해 니콜라스 험프리를 거쳐 리처드 도킨스의 결론으로 대신합니다. 제리슨은 뇌는 바깥 세계를 인식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그 방식은 각각의 종이 지닌 고유한 신체 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그 종 특유의 버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신체 기관 외에 언어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런 바탕 위에서 험프리가 사회적 체스게임이라고 부른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지도가 엄청나게 뇌를 자극합니다. 그 결과 영장류의 수준에 이르러 마음 읽기 능력이 출현했죠. 그러나 영장류는 기껏해야 상대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추측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상대가 가질 감정까지 예측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리처드 도킨스는 뇌의 시뮬레이션 능력이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까지 시뮬레이션의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 순간 정신, 즉 의식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죠. 이것이 리처드 리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약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린이 시체를 매장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학자들은 그들에게 죽음과 내세와 영생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시체를 매장한 곳은 그들이 먹고 자는 곳과 약간 떨어진 구석이었고 시체를 꺾어온 꽃으로 수북히 덮은 흔적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도 있죠. 죽음과 내세와 영생에 대해 전혀 모른 상태에서 시체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또는 썩어가는 시체의 모습이 흉측해서 꽃으로 덮어놓은 것일 수도 있고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묻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네안데르탈린에 관해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